안녕하세요. 어르신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하는 노인상담사 김은주입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사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할머니 말을 안 들은 걸 많이 후회하고 있는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남편을 잃고 나서 그 아픔을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실을 찾아온 어르신은 벌써 한 70대 중반 되는 어르신인데 본인도 이미 할머니시고 어르신인데요. 그런데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 말 안 듣는 걸 아직도 후회한다. 너무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신데 당신의 할머니 말을 안 들은 거가 어떤 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얘기하신 건 이겁니다. 내가 한 25 정도 젊을 때 이가 울퉁불퉁해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를 갈아내고 금으로 이렇게 메꾸는 뭐 그런 걸 하셨대요. 근데 할머니가 말리셨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또 너무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여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되시고 나니 그게 안 좋아서, 이가 안 좋아서 멀쩡한 이를 다 갈아내고 했기 때문에 틀니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부분 틀니를 하고 났는데 이게 잘 안 맞아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머니 말을 그렇게 안 들었다. 할머니 말대로만 했으면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할머니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의 할머니는 예전이니까요. 12살 때 시집 오셔서 15살 때 혼자 되셨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집이 굉장히 부유하시고 돈이 많이 계셨던 집이셔가지고 그래서 양자를 들이셨대요. 그래서 양자를 들이셔서 양자를 이제 키우셨는데 그 들이신 양자가 이 어르신의 아버지이신 거죠. 근데 돈이 많은 집이고 일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항상 긴 담뱃대를 놓고 담뱃대만 뻐끔뻐끔 피우시고 집에 계속 가만히 계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이 어르신 말로는 내가 아버지 닮은 것 같다. 그렇게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있고 놀기만 했던 거는 아버지 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 됐든 이분은 이제 그 집에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막내 손주다 보니 할머니가 굉장히 예뻐하셨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맛있는 것도 챙겨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굉장히 예뻐하셨는데 너무 예뻐하시다 보니 아무도 이 어르신을 건들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막내가 제일 예뻐서.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날마다 놀고 신나게 놀러 다니고 사고 쳐도 할머니가 다 막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그때 어린 시절에 할머니랑 같이 살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리고 집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밥을 굶거나 이런 일도 없으셨고 항상 편하고 재밌게 놀기만 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할머니가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해서 그래서 계속 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셨대요. 그렇게 계속 놀다 보니 나중에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그래도 날마다 예쁜 옷 입고 꾸미고 놀러 다니고 그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27이 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서 할머니가 중매를 해서 중매로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러 이제 시댁에 갔는데 그 남편분께서 사범대학 나오신 되게 고학력의 분이셨대요. 그리고 시댁 어르신들도 이 어르신한테 너무 잘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다가 결혼해서 한 15일쯤 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훅 들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집에 가고 싶으셔서 밤에 그냥 몰래 집을 나오십니다. 어르신들도 시댁 어르신들이 다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그냥 집을 몰래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르신 표현으로는 귀신이 들렸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집을 빠져나오시고 탈출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친정집에 가기에는 갑자기 이제 정신이 드시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어떤 도시로 그냥 무작정 첫 번째 나타나는 도시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서 거기서 제일 큰 양장점, 옷에 입는 제일 큰 양장점에 찾아가서 내가 잘 곳이 없는데 여기서 먹고 자면서 일하게 해주면 여기서 먹고 자면서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알겠다, 그럼 여기서 일해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옷 만드는 걸 배우시죠. 뭐 이렇게 재단하는 것도 배우시고 뭐도 배우시고, 그래서 옷 만드는 걸 이제 배우시면서 거기서 사시게 돼요. 그렇게 옷 만드는 것도 재밌고 사실만 하셔서 3년을 거기서 사셨대요. 그리고 옷 만드는 거 재밌어서 재밌게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것도 시들시들 재미가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재미없네. 그래서 3년 만에 친정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이제 난리가 났겠죠. 집이 없어졌던 손녀가 와서 할머니가 너무 놀라면서 근데 왜 그랬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3년 사이에 남편은 벌써 재혼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 어르신 말씀으로는 아마도 남편이 집에다는 얘기를 못했지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났으니 이제 다시 재혼도 못 하시고 그렇게 이제 친정집에서 다시 사시게 됩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그러다가 잘못돼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음식이랑 뭘 좀 받아가지고 가셨나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 어르신의 오빠가 빨갱이로 몰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빠가 도망가서 이제 생사를 알 수가 없고 돌아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빨갱이로 몰려서 도망갔는데 오빠의 행방을 대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할머니와 부모님들이 다 고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초를 많이 겪으셨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고, 이제 할머니, 부모님 세 분이 다 편찮으신 상황이셨기 때문에 이 어르신이 그분들을 돌보면서 생활을 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차례로 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다음은 언니네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네 집에서 언니랑 같이 장사를 하시게 돼요. 근데 장사하시면서 돈을 너무 많이 버셨대요. 그래서 언니도 집을 몇 채씩 있었고, 본인도 집도 있고, 뭐 이제 돈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니랑 이 분이 같이 개를 들고 있었는데, 되게 큰 개를 드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큰 개를 들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개가 거의 25년이나 된 오래된 개였고요. 굉장히 큰 개를 들고 있었는데 그 개주분이 어느 날
내가 이자를 많이 쳐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25년이나 된 사이고 계속 같이 개원으로 활동하시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어르신은 그 믿고 그래 알겠다라고 하고 이자 많이 쳐준다고 하니 은행에 있던 모든 돈을 다 찾아서 이 개주에게 넘겨줬다고 해요. 언니 돈하고 이분 돈까지 다 넘겨줬다고 해요. 그런데 돈을 넘겨주고 나서 며칠 만에 개주가 잠적을 했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때 언니랑 이 어르신도 너무 정신이 없고 충격을 받아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그냥 알아 누워서 뭐 아무리 해도 개주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알아 누워서 그렇게 있었고 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결국은 모든 돈을 잃고 이 어르신도 그냥 혼자 이제 뿔뿔이 혼자 살게 되셨고요. 그래서 결혼도 못 하셨고 가족도 없으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자로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계속 후회하는 건 그때 할머니 말을 잘 들었으면 공부하라고 했을 때 공부했으면 시집가서 잘 살라고 했을 때 평범하게 그냥 살았으면 그 할머니 말을 잘 들었으면 내가 이 꼴로 이 말년에 살고 있진 않을 텐데 그때 그렇게 말 안 듣고 편한 것만 좋아하고 재밌는 거 놀러 다닐 생각만 하고 오로지 편한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은 완전 쓰레기나 다름없다. 내가 수급자로 살고 있는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냥 집만 되고 쓸모없이 아무 인생에 의미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자신감 있게 어디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국가에서 나라에서 주는 돈 그 돈에 맞춰서 살고 10만 원 주면 10만 원에 맞춰서 살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살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의미와 무슨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이분의 삶이 참 안타까운 게 맞죠. 남들처럼 평범한 행복 이런 건 누리지 못하고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셨고 그리고 그 행복한 순간을 누리면서 사신 것도 맞기도 하거든요. 물론 너무 편하고 재밌게 누리고만 살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후회는 하고 계시지만 그 인생 자체가 즐겁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근데 재밌게 즐겁게 사시긴 하셨죠.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즐거울 일이 없다. 지금은 기쁠 일도 없고 의미도 없다. 나는 그냥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을 거죠. 있겠죠. 살아있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열심히 알아내고 그 의미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내가 살아있는 의미를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목표이기도 하죠.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어려움 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상담하는 우리도 인생을 되돌릴 수도 없고요. 그렇죠? 후회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과거랑 상관없이 과거는 과거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 내가 다르게 사는 거 그래서 노력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으니까요. 현재 뭔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의미치료라는 걸 만들었어요. 개발했어요. 의미치료가 뭐냐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할 건가에 대한 상담 이론 아니면 철학 이론 같은 겁니다. 빅터 플랑클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사람이 그 심리학이나 행동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어요. 유태인이었고요. 그 굉장히 나름 인정받는 학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논문들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유태인들이 그 독일군에 의해서 체포되는 상황들이 생겼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계속 부탁했다고 해요. 내가 평생을 쌓아 올린 너무 소중한 원고다. 이 원고가 나한테 목숨보다 소중한 원고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버리지 말아 달라. 내가 가지고 있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대요.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독일군한테 그런 게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원고는 바로 버려졌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수용소로 끌려갔죠. 그리고 수용소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만 끌려간 게 아니라 부인과 딸들도 다 같이 끌려갔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거죠. 남자 수용소와 여자 수용소가 달랐기 때문에 생사를 알 수 없는 채로 이분은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용소 생활이라는 게 너무 힘든 생활이죠. 그래서 그 음식이라 할 것도 없죠. 멀건 스프, 가끔 빵 조각 좀 떠 있는 멀건 스프가 나오고 그걸로 이제 식사를 대신하는 거고 그리고 노동과 이런 일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삶을 하루하루 버텨야 되는 그런 수용소 생활인데요. 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연구한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걸 잃고 가족도 잃고 그냥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는 그 상황에서도 어느 날 수프를 받았는데 그날따라 빵 조각이 큰 게 들어왔더래요. 근데 기쁘더랍니다. 그 빵 조각이 좀 큰 수프를 받았을 때 진짜 기쁨을 느끼셨다고 그 빅터 프랭클이. 그래서 이 분이 그때 그 감정을 느끼고 나서 나중에 그 의미치료라는 걸 만듭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수용소에 끌려와 있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건 기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치료를 개발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그래도 다행히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남아서 풀려나게 됐고요. 풀려나게 되고 이 의미치료를 이제 이론을 개발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큰 이론가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헤어졌던 부인과 딸들은 다 수용소에서 돌아가셔서 이후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터 프랭클은 나중에 의미치료라는 그거를 이론을 세우고 개발하고 이후에 계속 굉장히 큰 유명한 학자로 그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의미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 어르신한테도 사실 똑같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최악의 상황이 된 것처럼 느껴지시더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어떤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고 그 이유를 찾아서 행복감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걸 찾는 노력을 상담사랑 같이 하셔야 된다. 그런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찾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진 장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장점이냐면 건강하셨고요. 건강하셨다. 이거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분이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많이 노셨다고 했잖아요. 사회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거리낌이 없으시고, 물론 옛날보다 많이 위축되시고, 많이 눈치 보시고, 이런 내가 수급자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성이 굉장히 좋으신 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 이거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 뭐냐면, 이분이 되게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셨잖아요. 특히 할머니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셔서, 그래서 그 회복력이 되게 좋고 되게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관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최악의 상황이어도 이분은 좀 그래 잊어버리고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툭툭 그 큰 일들을 그냥 훅훅 한 거잖아요. 집을 나가시는 일도 쉽게 하셨고, 낯선 도시에 가서 처음 보는 가게에 가서 나 일하게 해달라 이런 것도 하시고, 이분의 그런 용기와 긍정적인 마인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고 날 도와줄 거야 라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노년기를 버티시기에. 그래서 이분이 가진 장점, 그리고 이분이 가진 그 장점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 그것들을 찾아서 이분이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으로 상담을 마무리했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그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도우미 역할 같은 걸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그런 걸 참 잘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대표로 나서서 반장 같은 역할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그런 걸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점점 찾아 나가셨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나의 의미와 나의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사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남편분이,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어르신인데요. 이 어르신이 터놓을 데가 없고 얘기할 곳이 없어서 더 괴롭고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수다도 떨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노래도 부르고 노래방도 가고 술 한잔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오랫동안 쌓인 꾹꾹꾹 눌린 이 감정들을 차마 친구나 지인들한테 쉽게 털어놓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가족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기를 어려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속이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오시게 된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이 대체 어떤 걸 마음속에 담고 계시길래 이렇게 답답해하고 계셨을까요? 이 어르신의 사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어릴 때 결혼하셔서 남편분 만나셔가지고 이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사셨는데요. 남편분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리고 아드님들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를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되게 존경하는 이런 분으로 그렇게 삶을 사셨대요. 그래서 이 남편분의 특성이 어떠냐면 옛날에 선비 같은 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고 굉장히 바른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책 읽고 공부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셨대요. 그리고 약간 완벽주의 같은 게 있으셔서
벽이나 벽지를 항상 하얗게 깨끗하게 해놓고 벽에다가 뭐 옷을 건다거나 못을 박는 다거나 이런 것도 아예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의 표현으로는 나는 평생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니지만 병원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벽이 다 하얗고 벽에 뭐 어떤 뭐 하다못해 그림 하나도 걸려 있지 않고, 그리고 뭐 옷 하나도 걸려 있지 않고, 벽에 못도 못 받게 하는 그런 곳에서 굉장히 정갈하게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서 항상 생활을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셨어야만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맞추기가 힘드셔서 뭐라 얘기도 하고, 이거 좀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완전 무시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시하는 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좀 세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처음에 신혼 초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때 처음 귀싸대기를 맞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따기를 맞으시고, 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라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오로지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남편을 받들어 모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남편에 맞추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옷 입는 거, 뭐 하는 거, 집안 꾸미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남편한테 맞추셨고, 그리고 이 어르신의 표현으로는 나는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그 남편의 소유물이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완전히 그런 소유물이었고, 한 번도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셨고요. 그 대신에 남편분께서 이렇게 책 읽고 뭐 이런 걸 좋아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살림을 장사를 하시면서 꾸려 나가셨는데, 그 모든 장사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건 이 부인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 거는 이 어르신이었던 거죠. 근데 이 가족을 꾸리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그 뼈가 닳도록 그렇게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일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고, 돈은 다 어르신이 버셔야 되니까, 그래서 따박따박 월급 갖다 주고 애들 등록금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그걸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내느라고 너무 힘드셨다는 거죠. 근데 남편분은 이제 주로 이제 앉아서 이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런 걸 하시고, 어르신은 죽도록 뛰어다니시고, 그래서 자녀분들이 되게 예쁘고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신 적이 없으시고, 칭찬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바깥에서 죽도록 일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해서 버는 돈으로 이제 계속 일 있을 때마다 갖다 이제 드리면, 이제 남편분께서 뭐 나눠주기도 하고 자녀분들에게도 쓰기도 하고, 모든 결정은 다 남편분이 하시고요. 이 어르신은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였죠.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사람같이 못 살았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 어르신이 느끼는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나 교회라도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도 아마 좀 폭력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칼도 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그래서 평생을 그냥 떠받들면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어르신이 편찮으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편찮으시기 직전에 한 3년 정도는 이제 나이도 다 드셨고 이제 뭐 60, 70이 가까워 오시니까 이제 남편분도 좀 미안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해주셨대요, 갑자기. 그래서 아기 다루듯이 뭐 우리 공주님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막 뭐 손도 잡고 또 뭐 씻겨주기도 하고 발도 씻겨주겠다 하시기도 하고 뭐 어디 갈 때 뭐 사다 줄까 맛있는 거 뭐 사다 줄까 막 이러면서 뭐 정말 아기 다루듯이 공주 다루듯이 그렇게 완전히 그 떠받들면서 그렇게 한 3년 가까이 잘 해주셨대요. 그런데 이 어르신 말로는 이 생각은 내가 평생을 그렇게 참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잘해주니까 너 속으로 넌 나 없으면 나중에 케어 못 받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필요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건 가면이지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남자 어르신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이건 가면이야.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과잉보호하는 거 싫어, 너무 싫어. 그래서 너무 싫어라고 속으로 막 외치면서 너무 싫어하시면서 그렇게 있으셨다고 해요. 그것도 그냥 참으면서. 그렇게 있으셨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분께서 정말 편찮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몇 년 만에 또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간병하고 뭐 일어나고 또 바쁘셔서 그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감정은 그동안에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렇게 샀는데 내가 적어도 남편하고 대항이라도 한번 해봤을 걸. 내가 한번 맞서서 싸우기라도 한번 해봤을 걸. 그걸 못하고 그냥 남편이 돌아가신 게 지금 와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싸웠어야 됐는데. 그래야 나도 사람이고 나도 인간이고 내 목소리가 있고 내도 의견이 있다라는 걸 그때 못한 게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싸울 걸.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시고 그리고 지금 또 드는 생각은 남편이 또 가기 전에 한 3년간 너무 잘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긴 했는데 내가 그걸 끝까지 안 받아주고 끝까지 모른 척하고 끝까지 거부했던 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또 죄책감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평생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평생 나는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 나를 옥죄고 있던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뭔가? 나는 뭔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게 너무 허무하고 허탈하고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또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가 생각이 안 나신대요. 옛날에 젊을 때는 노래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밝은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결혼해서 남편한테 완전히 잡혀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못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속상하고 허무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남편의 폭력과 그 억압의 무서움, 고통 거기에다가 대응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어떤 마음 지금이라도 그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허무함 이 모든 감정들이 다 얽혀 있는 상황이신 거죠. 이것들을 그냥 가까운 친구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남편분이 이 어르신 부인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철저하게 자기 소유물처럼
그렇게 폭력까지 써가면서 내 맘대로 하셨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선비같이 학자같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말씀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그리고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아들들도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어르신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냐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거고 아무하고도 상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얘기할 수 없었던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속에만 쌓아두었던 평생의 이 감정들, 복합한 감정들을 어디에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상담실로 오시게 된 거고, 상담실에서는 이 복잡한 마음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풀어놓고 나서야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지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나로 살아야 됐는데, 나는 노래하는 것도 좋아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좀 돌아보시게 됐고, 어렵고 힘들게만 살아서 자녀분들에게도 차라리 아버지는 부인한테 이렇게 엄하게 꽉 잡고 있었지만 자녀분들한테는 되게 다정하셨던 또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아버지를 존경한다, 아버지랑 관계가 좋았던 거고요. 이 어르신은 어린 시절에서도 그런 거 잘 몰랐고 나는 사랑받는 법도 몰랐고 사랑을 줄 줄도 몰랐다. 그래서 아들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고 그렇게 생활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은 게 없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르신은 혼자 살고 계시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너무 걱정하고 계시니까 둘째 아들 내외가 이제 손주까지 해서 이제 같이 모시겠다고 해서 들어와서 같이 사시게 됩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어르신이 마음이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법도 모르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도 잘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정하게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도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몇 가지인데요. TV를 그나마 시간이 좀 잘 가니까 TV를 보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연습곡 이렇게 해서 밤에 보고 있는데, 이제 며느님은 손주 때문에 TV를 좀 많이 안 보시면 좋겠어요. 애가 너무 TV를 많이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또 너무 서운하신 거고, 내가 그나마 TV 보는 낙으로 샀는데 이것까지 못하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운하신 건데, 근데 이 며느님이 사실은 어머님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잘해주긴 한데요.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식사 다 차려놓고 나가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좋은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렇다.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 손주가 뭐 이렇게 하다가 속상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할머니 나가 막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해요. 근데 또 그게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손주한테 내가 왜 나가, 네가 나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르신도 그래요. 내가 유치하게 유치원 애들 붙잡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더라. 그래서 나도 내 맘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분노 감정이나 이 감정들을 충분히 풀어낼 필요가 있고요.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상담 시간에 충분하게 얘기하고 풀어내고 감정이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어르신의 꿈은 다정하면서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주면서 그런 며느리한테도 다정하게 잘하는 그런 할머니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하셨지만 이제부터 연습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상담 시간에 계속 연습한 건 그런 겁니다. 다정하게 사람 이름 부르는 거, 손주 이름 부르는 거, 며느리 이름 부르는 거, 다정함을 넣어서 따뜻하게
다정하게 이름 부르는 거, 다정한 말투 쓰는 거, 다정하게 요청하는 거, 뭐 식사 차려놓고 가면 며느리야 너는 밥 먹었니? 이거 차려줘서 고맙구나. 뭐 이런 말이요. 따뜻하게 편안하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따뜻하게 다정하게 말하는 거. 이런 걸 이제 계속 연습하고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시도록 연습해서 하시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다 보니 이제 아드님도 좋아하시고 며느님도 좋아하시고 이제 손주도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 며느니랑 아드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고 있어서 뭐 할머니한테도 막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얘기하던 손주도 할머니한테 깍듯이 존댓말 쓰면서 얘기하고 조심하더라 그런 얘기도 이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노력을 통해서 관계를 좋게 만들고 다정함은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다정하게 말하고 다정함에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다정한 관계가 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나중에 확실히 많이 좋아지셨고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들을 풀어나가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현재에서 행복감을 조금씩 찾아 나갈 수 있고요. 아무리 연세가 많이 있으시더라도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달라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달라지시기 위해 노력하시면 관계도 바뀌고 나랑 관계하던 그 사람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는 것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하는 노인상담사 김은주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